아, 저는 오늘 미래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왜 사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등급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 발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할 텐데요. 먼저 기업의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하고요. 또 자동화 플랫폼, 어떤 점이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할 때 중요할 것인지, 또 자동화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빠르게 기업이 자동화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의 미래, 퓨처 오브 워크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여러 글로벌 기구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마 논란이 많은 기본소득 이런 것도 어쩌면 그 근저에는 일의 미래라는 질문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 페이지 도표 하나를 여기에 실었는데요.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만든 거고요. 결국 자동화와 오토메이션과 AI가 어떻게 그 직장 내의 직무를 바꾸고 있는지, 바꿀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육체적이고 단순한 수작업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직장 내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인풋이라든지 프로세싱 같은 것들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직무와 또 사회적, 감정적 직무, 또 기술적 직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 수동 작업이나 기본적인 인지 기능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자동화와 AI가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미래 직장에서 그 직장인은 이 높은 인지 기능이나 소셜, 감정적 이런 그 직무로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개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는 그 AI나 오토메이션으로 전환되는 인력을 어떻게 다른 직무로 전환시켜서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표를 넣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경쟁력 있는 미래 기업은 현재 IT 시스템과 휴먼 워크포스가 일하던 것을 휴먼 워크포스, 디지털 워크포스, IT 시스템 이 세 개의 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과 디지털 워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적절히 배분해서 조화로운 분업을 촉진시키고 또 디지털 워커가 인간을 단순 반복 작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더 크고 창의적인 사고에 적합한 직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그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AI와 빅데이터 시스템을 여러 기존 리가시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화 플랫폼의 역할, 미래 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동화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반복적 일상 업무로부터 휴먼 워커를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반복적 일상 업무를 하는 그 인간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반복적인 작업이 지루하기도 하고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성취감도 낮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빠른 속도로 자동화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입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야 인간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제가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씩 바뀌거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어떤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다 보면 그 회사의 큰 리스크를, 큰 위험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중요해서 이 업무에 대한 능숙도에 상관없이 일관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자동화 플랫폼은 그런 데 있어서 인간에 비해서 훨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기업의 목표로 하는 바죠. 고객의 경험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인데, 자동화 플랫폼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도로 그런 일상 업무를 백오피스에서 함으로써 그 프론트엔드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업 내에 전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자동화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업무로부터 해방된 휴먼 워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휴먼 워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객 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가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하고 지루하지 않게 24시간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거나 이런 판단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휴먼 워커가 담당을 해서 끊임없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효율화하는 데 휴먼 워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주변의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역시 휴먼 워커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더욱 효율적이고 고객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에 휴먼 워커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기업만이 경쟁력 있는 미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실제 자동차 회사 명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자동차 공급망 사례로 그 자동화 여부에 따라서 경쟁력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뭐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개인화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공급망 관리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그 시장에 나눠주면 됐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비교적 단순했다면, 개인화된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가 매우 복잡해지고, 생산 단계별 IoT나 어떤 그 생산 기계에 그 생산해내는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람이 수집해서 판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워커를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AI나 ML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공급망 관리에 효율적인 피드백을 줘서 전체적인 재고를 줄이거나, 아니면 장비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비 오류를 미리 예측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비의 잠재적 오류를 예측해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또 중간 재고 물량을 줄여서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개인화된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워커가 적용되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 워커 없이 공급망을 관리한다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그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IDC는 고객의 개인화 주문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모든 소비자 대상 제조기업의 75%가 공급망을 크게 혁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공급망을 혁신해서 거기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면, 디지털 워커와 같은 그 자동화 플랫폼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RPA 마켓 사이즈는 2028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는 전 세계 대기업의 90%가
RPA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RPA는 더 이상 기업이 도입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도입해야 되는 그 핵심 필수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먼 워커의 업무를 대체하는 이제 디지털 워커가 점점 많은 수의 디지털 워커가 기업 내에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어떤 그런 직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동화 중에 이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RDA 형식의 자동화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 각각의 데스크탑 내에 로봇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사일로에 막히는, 다시 말해서 이 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엔드 투 엔드 그 전사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동화 로봇을 사용하는 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생산성의 차이가 커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개인이 이 로봇을 잘못 이용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업무 프로세스가 잘못 동작해서 기업 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이 오딘 로그라고 하는 이 로봇이 실행했던 업무에 대한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그걸 추적할 수 있는데 이 로그 관리가 이 데스크탑에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그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로그를 변형될 수도 있고요. 뭐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에 반해서 이 모든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 디지털 워커가 이 중앙에 있는 풀 형태로 관리가 된다면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로봇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성할 수 있고 엔드 투 엔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로봇이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한 로그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중앙에 관리가 됩니다. 또 로봇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각 개인이 로봇을 운영할 경우에 특정 업무 프로세스는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업무 프로세스는 거의 유틸리제이션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앙에서 로봇 풀을 관리한다면 전사적으로 일어나는 업무 중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에 디지털 워커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의 그 오케스트레이터 안에서는 이 업무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것부터 지금 돌고 있는 로봇의 풀, 그리고 지금 수행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집합,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들이 업무 큐에 기다리고 있고 수행되고 있고 그 수행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별로 로봇을 운영한다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프로세스, 이 워크 큐에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업무들이 중요하고 데드라인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여러 개를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로봇이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한 번에 업무를 마치고 되돌아와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이 디지털 워커의 유틸리제이션을 높이고 또 필요한 업무를 제한 시간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 추적 기능. 감사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로봇이 수행한 업무를 나중에 다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로그가 남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이제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스테이지별로 어떤 업무를 언제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스튜디오의 로그에서
프로세스가 변경된다거나 어떤 객체 정의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그것들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추적이 가능하고요. 또 사용자가 트리거한 모든 시스템 이벤트들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은행 같은 데서 뭐 어떤 고객한테 잘못 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송금을 잘못했다든지 이 로봇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블루 프리즘의 권한 관리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복잡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운용자, 아니면 비즈니스 설계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스테이지에 아니면 상용 플랫폼 아니면 개발용 플랫폼 이런 데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고 어느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를 권한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타 RPA 시스템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차별화된 특징으로서 오디터빌리티와 이런 권한 관리를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 이 마켓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중앙에서 이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그 요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떤 개인이 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를 아주 정교하게 짜서 이거를 본인의 업무 생산성을 매우 높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스크립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와 객체를 분리해서 대개는 이런 그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뭐 SAP나 세일즈포스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객체 안에 다양한 액션들이 있겠죠. 뭐 엑셀 같으면 엑셀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트를 생성하고 시트 안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런 액션들을 하나하나 미리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요 객체들의 액션은 강직하고 재사용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러 처리가 필요하고요. 적합한 기술 기반을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액션별로 접근 권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들과 액션을 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뭐 엑셀과 아웃룩과 SAP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그 액션들을 조합해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즈니스 유저는 에러 처리나 어떤 신규 엑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고민해야 될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쉽게 그 본인이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개발과 프로세스 개발이 완벽하게 분리돼서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자산화를 이뤘다는 게 큰 특징이고 자동화 플랫폼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객체화를 한 번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생산성이나 TCO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번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그 블루프리즘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에는 블루프리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뭐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미리 오브젝트와 액션들을 만들어 놨고요. 또 그 전 세계의 그런 유명한 IT 기업들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SAP 같은 경우는 약 400여 개의 그런 펑션들을 미리 자동화를 다 해서 DX에 등록해 놓고 SAP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략적 자산화를 통해서 이 자동화 플랫폼을 쉽게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음은 오류에 대한 강직성입니다. 실제로 자동화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잘 돌아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잠깐 깜빡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동화 플랫폼이 예상한 화면에 도달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특정 화면에 도달해서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는데
화면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에러가 생기고, 에러가 생기면 거기에 멈춰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시적인 장애인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그 재시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스튜디오 내에서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의 처리에 대해서 그 개발자가 다양한 에러 처리 루틴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에러의 상당 부분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어떤 입력창, 버튼 이런 엘리먼트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실패해서 생기는 에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그 엘리먼트를 인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 스크립트로 그냥 저희가 스크립트를 저장해서 이 화면 띄워서 이 화면에 뭔가 입력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서 읽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로 만든다고 하면 그 매번 그 다음 화면에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가 임의로 10초 대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자동 프로세스가 어떤 화면에 어떤 입력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 입력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존재하면 입력하고 돌아가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기다려도 입력창이 뜨지 않으면 어떤 예외 처리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에러로 인해서 자동화 플랫폼이 멈추는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이 화면이 빨리 뜨는 경우에는 그 실제 수행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스크린샷을 몇 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 프로세스 스튜디오와 오브젝트 스튜디오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여기에 비즈니스 오브젝트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비즈니스 오브젝트 내에는 그 필요한 액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내가 그 SAP를 쓸 줄 몰라도 그 액션만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 SAP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서치하기 위한 그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서치 버튼을 누르고 하는 거를 이 객체의 서치 액션으로 등록을 해놨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설계된 오브젝트의 액션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에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보여드리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을 어태치하고 그 다음에 서치바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 서치바가 존재하면 서치 검색어를 입력하고 푸시 버튼을 누르는 이런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겠지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이런 그 서치바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 에러 처리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업무 프로세스 중에 이 스테이지를 몇 번 지나갔고 그 스테이지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샘플 스크린샷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 플랫폼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저희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그동안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동화 플랫폼들이 기업 내에 구축형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온프레미스의 구축형으로 운영이 됐었고 일부 시스템들이 그 AWS나 애저 같은 IaaS에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기업 내에 서버를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운영 인력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제 IaaS로 일부 올리는 여전히 그렇지만 OS라든지 자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업무는 기업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됐는데 앞으로는 미래의 기업은 SaaS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aaS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서버, 보안 장비, OS, 뭐 그에 따른 모든 운영,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턴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자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돌지 않을 경우에 이게 어떤 서버 문제인지, IaaS 서비스 업체의 문제인지,
자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 핑퐁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서비스 청약, 과금, 지원 요청 모든 것을 하나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스 기반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장점이고. 그래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설할 수 있다는 것도 사스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스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말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스 플랫폼이 뭐 예를 들면 카드 업계 아니면 헬스케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어떤 보안에 대한 산업계 표준을 모두 지키고 있어서 오히려 기업에서 보안 전문가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스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AI 기술과 사전 통합돼서 내가 어떤 AI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구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 미리 다 사전 통합돼서 필요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사스 기반 자동화 플랫폼이고 이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와 호스팅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그 기업의 본연의 그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스 기반의 서비스는 미리 호스팅되어 있는 그 인프라 안에 자동화를 설계하고 작업을 스케줄링하고 운영, 통합, 관제, 또 AI 기술이나 휴먼워커 같은 휴먼워커와 협업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미리 다 통합되어 있어서 그 모든 기능을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떤 감정을 분석한다거나 OCR, NLP, 컴퓨터 비전 이와 같은 모든 AI, ML, 빅데이터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WS 이런 그 글로벌 벤더의 거의 모든 시스템들과 연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나 어떤 모듈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동화 플랫폼이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사스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면 이 기업 내에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나 이런 것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동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블루프리즘의 VM에 올라가고 있는 자동화 플랫폼과 여러 그런 솔루션들을 하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사이에는 VPN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내에 있는 버추얼 머신들은 기업별로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런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VM을 여러 엔터프라이즈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화 플랫폼은 높은 보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VM을 기업별로 전용화해서 데디케이트해서 완전한 보안 표준을 지킬 수 있게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업계 보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아키텍처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크레딧 카드 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그 블루프리즘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동화 플랫폼 사스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구축형 대비 사스 방식이 더 높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TCO 측면에서 보면 구축형 대비 낮은 TCO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이 TCO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구축. 이 구축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버를 어떤 걸 사야 될지, 거기에 OS를 어떻게 깔아야 될지, 또 뭐 어떤 DB는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량의 서버를 구축해야 될지,
이런 그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계하고 또 솔루션을 평가, 선정, 구매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TCO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인프라 비용에서 하드웨어 서버를 구매하고 보안 장비 비용, 혹은 뭐 IaaS에 한다고 하더라도 IaaS에 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사스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시 쓸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라이센스 자체는 사스 방식이 그 구축형 방식 대비 비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B 비용이 사실은 인프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사스 방식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라이센스 방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중화, 재난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항상 가장 높은 리던던시와 HA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사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체적인 그 자동화 플랫폼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 소프트웨어, 뭐 OCR,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비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 비용 필요 없고요. 또 상시 운영 업무도 이쪽 사스에도 일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스 안에서는 포함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 DB 어드민 이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격 정책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대개 자동화 플랫폼은 연단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하나의 디지털 워커를 사용하는데 얼마가 든다. 일종의 하나의 직원에 대한 연봉 같은 개념으로 사실은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자동화 부하는 어떤 계절성 부하 변동이 있습니다. 월말이라든지 분기말, 연말, 신상품 출시 이런 경우에 자동화 플랫폼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일시적인 수요를 위해서 1년 단위 계약을 디지털 워커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5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5개 정도는 추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하는 이런 유연한 가격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고객 친화적인 가격 정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갑작스러운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5개에서 10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쳐도 하드웨어를 늘려야 되는데, 하드웨어 늘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